제 57회 공명은 시상구에서 주유의 문상을 하고 봉추는 뇌양현에서 고을의 공사를 보다. 주유는 어찌나 노했던지 그만 기가 콱 막혀서 말 아래 뚝 떨어지고마니 좌우는 급히 그를 구호하여 배로 돌아갔는데 군사들이 들어와서 고한다. 현덕과 공명이 앞산 마루터기에 올라앉아서 즐겁게들 술을 마시고 있소이다. 주유는 크게 노하여 너희는 내가 서천을 취하지 못할 줄로 알고 있지만 나는 맹세코 취하고 말 테니 두고 보아라 하고 이를 뿍뿍 갈미어 분을 이기지 못했다. 바로 이때 문득 사람이 고하기를 손권이 제 아우 손유를 보냈다고 한다. 주유가 그를 맞아들여 전후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손유는 듣고 나서 내가 형님의 명을 받들고 도둑을 도와드리러 온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주유는 곧 군사를 재촉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파구에 당도하니 사람이 고하기를 유봉과 관평 두 사람이 군사를 거느리고 상류에서 수로를 끊고 있다고 한다. 주유가 더욱 노했는데 호련 또 고하는 말이 공명이 사람을 시켜 그러를 보내왔다고 한다. 주유가 받아서 뜯어보니 글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다. 한 군사 중랑장 제갈량은 그를 동호의 대도독 공근 선생 휘하에 올리나이다. 양이 시상에서 한번 작별한 뒤로 이제까지 이르도록 마음에 연연하여 잊지 못하거니와 지금 조카가 서천을 취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는 불가하다 하겠나이다. 익주는 백성이 강하고 땅이 험해서 비록 유장이 암약하나 좋기 제 힘으로 지킬 만한데 이제 조카가 원정의 대군을 일으켜 말리 먼 길에 양초를 운반하면서 온전한 공을 거두려 하시니 비록 오기라 할지라도 능히 판국을 정하지 못할 것이요 손무라 할지라도 능히 뒤를 수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조가 적벽에서 패한 뒤로 어찌 잠시나마 원수 갚기를 잊고 있겠습니까? 이제 조카가 군사를 일으켜 멀리 나갔다가 만일에 조조가 그 허한 틈을 타서 쳐들어온다면 강남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라. 양이 이것을 차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특히 한 말씀 드리는 터이니 살피심을 바라나이다. 보고 나자 주유는 길게 한숨을 짓고 좌우를 불러서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고 해서 오후에게 드리는 글을 썼다. 그러고 나서 여러 장수를 모아 내가 충정을 다해서 나라에 보답하려 하지 않는 바가 아니지만 이미 1000명이 다했으니 어찌하겠소. 부디 그대들은 오후를 잘 섬겨서 함께 대업을 이루도록 하오. 라며 말을 마치고 한 차례 까무러 쳤다가 서서히 다시 깨어나자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하며 이미 주유를 내시고 어찌 또 제갈량을 내셨습니까? 하고 연하여 두어 마디 부르짖고 마침내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이 36세이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탄식했다. 적벽대전에서 위훈을 떨친 그대. 영특한 그 이름은 청년 시절부터 날렸네. 노래 곧 들으면 그 뜻을 짐작하노라 하고 잔들어 장간에게 웃으며 말한 그대. 노자경은 선선하게 삼천곡을 구워주고 손중무는 그대 믿어 10만 병을 맡겼더니 이곳 파구는 그대가 돌아간 곳. 옛 자치 더듬으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장수들은 주위의 영구를 파구에 멈추어 두고 사람을 시켜서 그의 유서를 가지고 즉시 손권에게 고하게 했다. 손권은 주유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목 놓아 울었다. 그의 유서를 펴보니 그것은 곧 자기 대신 노숙을 천거한 것으로
사연은 다음과 같았다. 제가 범상한 재주로 각별하신 대우를 입어 중한 소임을 맡고 병마를 통솔하는 터에 어찌 힘을 다해서 이에 보답하기를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헤아릴 길이 없고 목숨이 길고 짧은 것이 명예에 달려 있어서 저의 어리석은 뜻을 미처 다 펴지 못한 채 보잘것없는 몸이 이제 죽게 되니 남은 원한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조조가 북방에 있어서 변경이 조용하지 않사옵고 유비가 곁에 몸을 붙이고 있음에 흡사 범을 기르고 있는 것 같아서 천하 만사를 아직 알 길이 없으니 이는 바야흐로 조정의 신하들이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해야 할 때요. 주공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할 때입니다. 노숙은 사람이 충렬해서 일에 임하여 소홀히 하지 않으니 가히 제 소임을 대신할 수 있사옵니다. 사람이 장차 죽으려 하매 그 말이 착하다라고 하셨으니 다행히 제 말을 용납하여 주신다면 저는 죽어도 썩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 나서 손권이 울며 공근이 능히 임금을 보좌할 재주를 가졌건만 명이 짧아 갑자기 죽었으니 내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그가 글을 남겨 자경을 천거했으니 내 어찌 그의 말을 좇지 않으리오. 하고 그날 즉시 노숙으로 도독을 삼아서 병마를 통솔하라 명하고 일변 주위의 영구를 모셔와 장례를 치러주었다. 이때 공명은 형주에서 밤에 천문을 보다가 장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웃으며 주유가 죽었구나 하고 날이 밝자 현덕에게 고했다. 현덕이 곧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게 했더니 과연 주유가 죽었다. 그는 공명에게 물었다. 주유가 죽었으니 장차 일이 어찌 될까요? 주유를 대신하여 군사를 거느릴 자는 필시 노숙일 것입니다. 제가 천문을 보매 장성들이 동방에 모여 있으니 이제 조상을 구실로 강동에 가서 어진 선비를 구해다 주공을 보잡토록 할까 합니다. 동호의 장수들이 선생을 해칠까 두렵습니다. 주유가 살았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주유가 죽은 지금 다시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그는 조운과 더불어 5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재물을 갖춰 배에 올라 조상하러 파구를 향해 떠났다. 길에서 알아보니 손권이 노숙으로 도독을 삼고 주위의 영구는 시상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하여 공명은 시상으로 갔다. 노숙은 예로서 그를 영접했으나 주위의 수하 장수들은 모두 공명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조운이 칼을 차고 따라다니는 까닭에 감히 손을 쓰지 못했다. 공명은 가지고 온 재물을 영전에 올리게 하고 몸소 술잔을 올린 다음 땅에 꿇어앉아 제문을 읽었다. 슬프다 공근이여. 불행히 그대 요사하시다니. 인명이 하늘에 달렸다 하나 어이 마음 아프지 않으리까. 내 마음 실로 아파 제주 한 잔 올리오니 그대의 영혼 있으시면 내 재물을 맛보소서. 그대 아직 어릴 때 백부와 사귀심에 의리를 중히 알고 재물은 경히 여겨 지빌랑 그에게다 쾌히 사양하셨으며 그대 약관에 대붕처럼 날에 침해 폐업을 세우셔서 강남에 운거했고 작년에는 멀리 나가 파구를 지키심에 경승은 두려워하고 백부는 안심이라. 잘나신 그 풍채로 소교와 짝하시어 한조 신하의 사위가 되셨으니 조정에 나서시기 부끄러울 것이 없고 장하신 그대 기계 오후에게 간하시되 볼모를 조조에게 주지 말라 하셨으니 처음부터 날개쪽지를 펴지 않고 계시다가 종래는 활개쳐서 대공을 나셨고 파양호에 계시던 때 장간이 꼬였으나 넓은 도량 높은 뜻은 굽힐 법이 없었으며 그대 크신 재주 문무지략 겸하시어 화공으로 적을 쳐서 조조를 깨뜨리셨네.
당년에 그대 웅자 영특도 하시더니 이처럼 가실 줄을 뉘라서 알았으리. 오직 땅에 엎드려서 피눈물 흘리외다. 중이한 그대 마음, 신령한 그대 기계. 명은 비록 삼기라도 명성은 백세로다. 그대를 생각함에 애절함을 잃을 소냐. 창자가 끊어지고 간담이 쓰러진다. 백일이 빛이 없고 삼군이 창연하여 주인은 목이 메고 벗들도 모두 우네. 내 본래 재주 없대 그대 개교 구하심에 동우와 손을 잡고 조조를 함께 쳐서 한시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 했거니 기각짓에 이루어서 우로 서로 돕고 보면 무슨 일을 못 해내랴 아무 근심 없었을걸. 슬프다 공근이여 생사가 영별이라 그 충성 굳게 지녀 그대는 가셨구나. 혼이 만일 있으시면 내 심정을 살피소서. 천하에 다시 나를 알아줄 리 그 누구랴. 아, 애통하구나. 올리는 재물 흠양하시길 바라네. 공명이 죄를 다 지내고 나자 땅에 엎드려서 목 놓아 우는데 눈물이 절로 샘솟는 듯하며 애통에 맞이하느니 여러 장수가 서로들 숙덕거렸다. 남들이 모두 공근과 공명은 사이가 나쁘다더니 이제 그가 제사 지내는 것을 보니 모두 다 공연한 소리로군. 노숙도 공명이 그처럼 매절해하는 것을 보고 역시 비감해서 공명은 본래 저렇듯 다정한 사람인데 공근의 도량이 좁아서 그만 죽음을 자처하고 만 게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후세 사람이 이를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와룡이 남양에서 잠이 채 안 깼을째 빛나는 뭇별이 서성에 또 내렸구나. 창천은 너희하여 공근을 낳으시고 진세에 무엇하러 공명은 또 내셨나. 노숙은 연설을 배설하여 정중하게 공명을 대접했다. 연석이 끝나자 공명이 하직하고 배에 오르려 할 때 강변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머리에 대나무관을 쓰고 몸에 도포를 입고 허리에 검은 띠를 띠고 발에 흰 신을 신고서 한 손으로 공명의 소매를 움켜쥐며 내가 주랑에 활을 돋워서 그를 죽여놓고 도리어 조상을 왔으니 동호에 사람이 없다고 업신여기느냐 하고 껄껄 웃었다. 공명이 급히 그 사람을 보니 봉추 선생 방통이다. 공명 또한 크게 웃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같이 배에 올라 각기 흉금을 털어 이야기했다. 공명은 글 한 통을 써서 방통에게 주고 당부했다. 내가 생각하건대 손중모가 조카를 중히 쓰지 못할 것이니 조금이라도 여의치 않은 일이 있거든 형주로 와서 함께 현덕을 돕기로 하십시다. 그는 마음이 너그럽고 덕이 높으셔서 공이 평생 배운 바를 헛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통이 응낙하고 떠나자 공명은 형주로 돌아왔다. 한편 노숙이 주위의 영구를 모셔 무호에 이르자 손권은 맞아서 제를 지내고 고향에 후히 장사 지내게 했다. 주위에게 이남 일녀가 있어 맏아들은 순이요 둘째 아들은 윤이다. 손권은 그들을 후하게 대해주었다. 노숙은 손권을 보고 아뢰었다. 숙은 한낱 용렬한 사람으로 공근으로부터 과분하게 중한 천거를 받았으나 기실 소임을 감당해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천거해서 주공을 도울까 하는데 그는 위로 천문을 통하고 아래로 지리에 밝음이요 모략은 관중과 아기에 못지않고 용병은 손무 오기와 짝할 만합니다. 전일의 주 공근도 그의 의견을 많이 들었었고 공명도 역시 그 지무에 깊이 탐복하는 터에 그가 지금 강남에 있으니 중히 쓰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손권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 사람의 성명을 물었다.
그는 양양 사람으로 성은 방이요, 이름은 동이요, 자는 사원이요, 도후는 봉추 선생입니다. 나도 그 이름을 들은 지가 오래요. 그가 여기에 왔다니 곧 청에 만나보기로 하겠소. 이리하여 노숙은 방통을 청해 손권에게 들어가 보기했는데 예를 베풀기를 마치자 손권은 그가 눈썹이 숱하게 나고 코가 들렸으며 얼굴이 검고 수염이 짧아 형용이 기괴한 것을 보고는 불쾌해하며 한마디 물었다. 공이 평생 배우신 바는 무엇을 위주로 하시오? 정한 것은 없고 상황에 따라 응변하나이다. 공의 재주와 학문이 공근과 비교해서 어떠하시오? 제가 배운 바는 공근과 크게 같지 않소이다. 손권은 평생 주유를 가장 신임하는 터에 방통이 이처럼 그를 대단치 않게 말하는 것을 보고 더욱 못마땅해 했다. 공은 잠시 물러가 계시오. 앞으로 공을 쓰게 되면 그때 다시 청하리다. 방통이 길게 탄식하고 나가자 노숙은 손권에게 물었다.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방통을 쓰지 않으십니까? 미친 선비요. 그런 사람을 써서 무슨 유익함이 있겠소? 적벽 싸움 때 이 사람이 연안계를 알려주어서 첫째가는 공을 이루었습니다. 주공께서도 생각해보면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 그때는 조조가 자의로 배를 붙잡아 매려고 한 것이지 꼭 이 사람의 공이라고는 할 수 없소. 어쨌든 그를 쓰지 않겠소. 노숙이 밖으로 나와서 방통을 보고 권했다. 제가 조카를 제3 천거했으나 오후께서 공을 쓰려고 아니하십니다. 공은 잠시 참고 기다려 보시지요. 방통은 머리를 숙인 채 길게 한숨을 지을 뿐 아무 말이 없다. 노숙이 공은 동호에 계실 뜻이 없는 것이나 아닙니까? 하고 물어도 대답이 없어서 다시 한마디 했다. 공은 세상을 구할 재주를 가지고 계시니 어딜 가신들 이루지 못하리까. 저에게 바른 대로 말씀하십시오. 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나는 조조에게로나 갈까 합니다. 그것은 밝은 구슬을 어둠 속에 던지는 것과 다름없지요. 형주 유황숙에게로 가십시오. 필연 조카를 중히 써드릴 것입니다. 실은 제 생각도 그러합니다. 먼저 한 말씀은 짐짓 농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글을 써서 공을 천거해드릴 터이니 부디 공은 현덕을 도와서 손씨와 유씨 두 집이 서로 다투는 일 없이 앞으로는 힘을 합해 조조를 깨뜨리도록 해주시오. 그것은 바로 내 평생에 마음먹고 있던 바입니다. 그는 노숙이 써준 글을 받아서 그 길로 형주에 가서 현덕을 찾아뵈었다. 이때 공명은 마침 사군을 순시하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문지키는 관속이 들어와서 강남의 명사 방통이 휘어에 몸을 들어와 있습니다. 하고 방통의 말을 전하므로 현덕은 오래전에 그의 이름을 들어서 아는 터라 곧 청해드리라 해서 만나보았다. 방통은 현덕을 보고 음만할 뿐 절을 하지 않았다. 현덕은 방통의 용모를 보고 역시 마음이 좋지 않아서 먼 데를 이렇게 찾아왔으니 고생을 많이 하셨겠소 라고 할 뿐이다. 방통은 노숙과 공명의 글을 내놓으려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대답했다. 황숙이 어진 선비들을 널리 구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기에 특별히 이처럼 찾아온 것입니다. 형초 지방을 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 빈자리가 없고 예서 동남으로 130리 떨어진 곳에 뇌향현이라는 고을이 있는데 그곳 현령이 마침 비었으니 우선 그리로 가서 계시면 앞으로 차차 자리가 나는 대로 중히 써드리도록 하겠소이다. 현덕이 어찌하여 나를 이처럼 박대하는고? 어디 내가 재주와 학문으로 놀라게 해볼까? 방통은 이렇게 생각했으나 공명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참고 하직하고는 뇌양현에 부임했는데 도무지 고을의 공사는 보려 아니하고 종일 술 마시는 것으로 낙을 삼으며 전량을 모으는 것과 송사를 다스리는 것 같은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자 누군가 현덕에게 방통이 뇌양현 정사를 모조리 패해버렸다고 고해 바쳤다. 그 말을 듣고 현덕은 노하여 썩은 선비놈이 어찌 감히 내 법도를 문란하게 한단 말이냐 하고 장비를 불러서 내가 종자를 데리고 가서 형남의 여러 고을을 순시하되 만일에 공사를 그르치고 법을 어기는 자가 있거든 힐문하라. 그러나 혹시 이래 불분명한 곳이 있을지도 모르니 손권과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분부했다. 장비가 영을 받고 손권과 함께 떠나 뇌양현에 이르니 그곳 군민과 관리들이 모두 성 밖에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는데 현령만은 보이지 않았다. 장비가 현령은 어디 있는가? 하고 묻자 관속이 대답했다. 방현령이 부임하신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여일이 지났으나 그 사이 고을 안의 공사는 도무지 보시리 않고 매일 약주만 잡수시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술이 깨신 적이 없사옵고 오늘도 취중에서 깨어나지 않고 그저 자리에 누워있소이다. 장비는 크게 노해서 그를 잡아오라고 했다. 손건이 있다가 권한다. 방통은 고명한 인사라 결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고을에 들어가 자세히 물어보아서 과연 사리에 부당한 일이 있거든 그때 죄를 다스리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장비는 고을 안으로 들어가서 정청위에 좌정한 다음 현령더러 곧 나와 보라고 했다. 방통이 나오는데 술에 취해서 의관도 정지하지 못한 채였다. 이 꼴을 보고 장비가 노하여 꾸짖었다. 우리 형님이 그래도 너 같은 것을 사람이라고 현령을 시켜주었는데 그대가 어찌 감히 현의 일을 전폐해버리느냐? 방통이 웃으며 되물었다. 장군은 대체 내가 무슨 일을 패했다고 그러시오? 내가 도임한 지 100여일이 지나도록 종일 술만 마시고 있었으니 어찌 공사를 패하지 않았다고 하겠느냐? 이까지 사방 100리밖에 안 되는 작은 현의 소소한 공사쯤이 뭐 결단하기 어렵겠소. 장군은 잠깐 앉아 계시오. 그러면 내 곧 공사를 끝내버리리다. 방통은 즉시 관속을 불러서 그 사이 100여일간 밀린 공무를 죄다 가져다 처리를 받으라고 분부했다. 아전들이 모두 문건 뭉치들을 한아름씩 안고 분분히 청상으로 올라오고 소송 피고인들이 계야에 삥 둘러앉는다. 방통이 일변 손으로는 제사를 쓰고 일변 입으로는 판결을 내리고 귀로는 송사를 듣는데 시비곡직이 분명해서 털끝만큼도 잘못하는 것이 없으니 백성들이 다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다. 반나절이 미처 못되어 100여일간 밀린 공사를 말끔히 처리해버리자 방통은 붓을 땅에 던지고 장비에게 말했다. 대체 내가 패해버렸다는 일이 무엇이오? 조조와 손권도 내가 손바닥 위에 글을 보듯 하는 터에 이까지 작은 현이야 좋게 계의할 것이 있으리까. 장비는 크게 놀라 자리에서 내려와 사죄했다. 선생이 이렇듯 비상하신 재주를 모르고 이 사람이 그만 신뢰가 많았소이다. 내 곧 형님께 가서 선생을 극력 천거하겠습니다. 방통은 그제야 노숙이 추천하는 글을 내놓았다. 장비가 글을 받아보고 물었다. 선생이 처음 우리 형님을 만났을 때 어째서 이 글을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만나는 길로 즉시 내놓으면 마치 남이 천거해주는 글 한 장만 가지고 뵙기를 처하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장비는 손권을 돌아보며 공이 아니었다면 그만 대연 한 분을 잃 뻔했소. 하고 방통에게 하직을 고하고 형주로 돌아와서 현덕을 보고 방통의 재주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대현을 소홀히 대접한 것은 내 잘못이다. 하고 현덕이 크게 놀라니 장비는 노숙의 추천서를 드렸다. 현덕이 뜯어보니 사연은 대강 다음과 같다. 방사원은 작은 고을이나 다스릴 인물이 아니니 치중이나 별가와 같은 소임을 맡겨야 비로소 그 뛰어난 재주를 펴볼 수 있을 것이오. 만일에 용모를 가지고 취한다면 두렵건대 그 배운 바를 저버리게 되어
마침내는 다른 사람에게 쓰이게 되고 말 것이며 그렇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소이다. 현덕이 그를 보고 나서 탄식하고 있을 때 문득 고아돼 공명이 돌아왔다고 한다. 현덕은 즉시 그를 맞아들였다. 돌아온 인사를 마치자 공명이 먼저 묻는다. 방 군사가 그 사이 별거는 없습니까? 근자의 뇌양현을 다스리는데 술만 마시고 공사는 전폐하고 있답니다. 공명은 웃었다. 사원은 그런 백리 안팎의 작은 현성이나 다스리고 앉았을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흉중에 들어있는 학문이 저보다 10배는 더합니다. 제가 앞서 사원에게 천거하는 글을 한 장 써주었는데 주공께서는 받아보시지 못했습니까? 오늘에야 비로소 자경이 천거한 글을 받아보았고 선생의 글은 아직 보지 못했소이다. 대현에게 작은 소임을 맡겨놓으면 왕왕 술이나 먹고 나를 보내며 일을 잘 보려 하지 않는 법입니다. 만일 내 아우가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만 대현 한 분을 잃을 뻔했소이다. 현덕은 그 길로 장비에게 분부하여 뇌양현에 가서 방통을 청해오게 했다. 방통이 이르자 현덕은 섬돌 아래로 내려가서 그에게 죄를 청했다. 방통이 그제야 공명이 천거한 글어를 내어놓는다. 현덕이 그 글의 사연을 보니 봉추가 가거든 부디 중하게 쓰라는 것이다. 현덕은 기뻐서 예전에 사마덕조가 이르기를 봉룡과 봉추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얻으면 가히 천하를 편안하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두 사람을 다 얻었으니 가히 한시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하고 드디어 방통을 부군사 중랑장으로 삼아서 공명과 함께 계책을 의논하며 군사를 교련하여 장차 출전할 준비를 하게 했다. 세작이 이 일을 알아다가 허창에 고하되 유비가 제걸량과 방통을 모사로 삼아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말을 사들이며 한편으로 양초를 쌓아놓고 동우와 서로 손을 잡고 있으니 조만간 군사를 일으켜 북벌하러 나설 것이라 했다. 조조는 이 말을 듣자 모사들을 모아놓고 남정할 일을 의논했다. 순유가 나서며 말했다. 주유가 이제 가 죽었으니 먼저 손건부터 취하시고 다음에 유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원정한 틈을 타서 마등이 허도를 엄습하기라도 한다면 이를 어찌하오? 앞서 우리가 적벽에 있을 때도 역시 서량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풍설이 군중에 떠돌았던 터이니 불갑을 대비해야만 하겠소. 저의 어리석은 소견에는 조소를 내려서 마등으로 정남장군을 삼아 손군에게 보내치게 하고 경사로 저들을 꼬여들여서 먼저 이 사람부터 없애버리시면 남정을 하는데 다른 근심이 없을까 합니다. 조조는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날로 사람을 시켜 천자의 조서를 받들고 서량으로 내려가 마등을 불러오게 했다. 원래 마등의 자는 수성이니 한복파 장군 마원의 후손이다. 그 부친의 이름은 수기요, 자는 자석으로 환제 시절에 천수군 난간현위가 되었다가 뒤에 벼슬이 떨어져서 농서지방으로 굴러들어가 강족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 중에 드디어 강족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마등을 낳은 것이다. 마등의 신장은 팔척이요, 체구가 웅장하고 용모가 걸출한 데다가 천성은 온량해서 사람들이 다 공경하는 터다. 영제 말년에 강족이 반란을 일으켰을 당시 마등은 민병을 불러 모아 그들을 탄압했고 또 초평 중년에는 도적을 치는데 공로가 있었다고 해서 정서장군이 되었으며 진서장군 한수와는 일찍이 형제의 의를 맺은 사이였다. 이날 마등이 천자의 조서를 받고 맏아들 마초를 불러서 내가 일찍이 동승으로 더불어 밀조를 받자온 이래 유현덕과 서로 약속하고 함께 역적을 치자고 했었는데 불행히도 동승은 죽고 현덕은 또 여러 차례 조조에게 패했는데 나 또한 외진 서량 땅에 떨어져 있어서 이제까지 현덕을 도와주지 못했다. 그런데 근자의 들음에 현덕이 형주를 얻었다기에 내가 옛날 못다한 뜻을 펼쳐볼까 하던 참인데 뜻밖에도 조조 쪽에서 도리어 나를 올라오라고 부르니
대체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물었다. 조조가 천자의 칙명을 빌려 부친더러 오라고 하니 만일 가지 않으신다면 필시 우리더러 칙명을 거역했다고 책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조가 부르는 김에 아주 경사로 올라가서 정세를 보아 중간에서 일을 도모하신다면 가히 전날의 뜻을 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때 마등의 조카 마대가 나서며 간했다. 조조는 마음이 예측 불가한 자니 숙부께서 만약 그대로 가셨다가는 해를 입지는 않으실까 두렵습니다. 마초가 다시 말했다. 제가 서량 군사들을 모조리 일으켜가지고 부친을 따라 허창으로 쳐들어가서 천하를 위하여 역적을 없애버리기로 하면 무슨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너는 강병을 거느리고 그대로 서량을 지키고 있어라. 내가 내 아우, 휴, 철과 조카, 대만 데리고 가겠다. 내가 서량 땅에 남아있고 또 한수가 서로 돕는 것을 알면 조조 제가 감히 나를 해치려 들지는 못할 것이다. 부친께서 가시거든 결코 경사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부디 수기응변해서 그 동정을 살피도록 하십시오. 이리하여 마등이 서량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떠나는데 먼저 마휴와 마철로 전대가 되어 앞서 나가게 하고 마대로 하여금 뒤에 떨어져서 적응한 다음 끊이지 않고 계속 허창을 바라고 올라가서 허창성 20리 밖에 군마를 주둔해 놓았다. 조조는 마등이 잃은 것을 알자 문하시랑 황규를 불러서 분부했다. 이번엔 마등이 남정하게 되었는데 내가 그대를 행군 참모로 삼으려 한다. 그대는 먼저 마등의 영체로 가서 군사들을 위로하고 마등에게 내 말을 전하도록 하라. 서량은 길이 멀어서 양초를 나르기가 심히 어려워 많은 인마를 데리고 갈 수 없을 것이니 내가 대병을 내주어 도와드리겠는데 내일 성에 들어와서 천자를 뵙고 난 다음 양초를 마련해 주겠노라 하더라고 전하라. 황규는 영을 받고 곧 마등에게 가보았다. 마등은 술을 내어 그를 대접했다. 피차 술이 거나해지자 황규가 문득 말을 꺼냈다. 내 선친 황환이 이각과 곽사의 난에 그만 돌아가셔서 한을 품어오던 터에 어찌 오늘날 또 임금을 속이는 도적을 만날 줄 생각이나 했겠소. 누가 임금을 속이는 도적이란 말씀이요. 임금을 속이는 자는 바로 조조 도적놈인데 공이 그걸 몰라서 내게 되물으시는 거요. 마등은 혹시나 조조가 자기 속을 떠보려고 그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의심해서 급히 손을 내저었다. 남의 이목이 두려우니 그런 말은 함부로 하지 마시오. 공은 벌써 지난 밀주회를 잊으셨단 말인가. 황규가 더욱 노해서 꾸짖었다. 마등은 그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깨닫자 마침내 자기가 마음먹고 있던 바를 가만히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듣고 나자 황규는 조조가 공들어 내일 성에 들어와서 천자께 아련하라고 하는 것이 필시 호위에서 나온 일은 아닐 것이오. 공은 경솔히 들어가지 말고 내일 군사를 성 아래 머물러 두었다가 조조가 성에서 나와 군사를 점거하는 때를 기다려 그 자리에서 죽이시오. 그러면 가히 대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오. 하고 계책을 일러주었다. 두 사람 사이의 의논이 정해졌다. 황규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가슴속 원한이 가시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괴이쩍게 생각하여 재삼 물었으나 황규는 말을 하려 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일이 하나 생겼다. 본래 그의 첩 이춘향이 그의 처남인 묘택이란 자와 사통하고 있었다. 묘택이 진작부터 춘향과 같이 살고 싶으면서도 좋은 도리가 없어 하던 중이었다. 이날 황규가 그처럼 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춘향이 묘택에게 황실랑이 오늘 군무를 상의하고 돌아와서는 무슨 일인지 분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니 대체 누구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말하니 묘택은 그럼 그에게 슬쩍 말을 걸어보는데 남들이 모두 유황숙은 덕이 많은 분이요. 조조는 간웅이라고들 하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하고 물어서 어디 그가 뭐라 대답하나 들어보게 하고 말을 일러주었다. 이날 밤에 황규가 과연 춘향의 방으로 왔다. 그 첩은 훈수받은 대로 말을 걸었더니 황규가 술 취한 김에 너는 일개 부인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옳고 그른 것을 아는데 나야 말해 뭘 하겠나. 내가 지금 분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네. 하며 그만 입을 놀리고 말았다. 그래, 죽인다면 어떻게 죽일 작정인가요? 내 이미 마장군하고 약속을 정했는데 내일 성 밖에서 조조가 군사를 점거할 때 죽이기로 했네. 춘향은 곧 묘택에게 이대로 말해주었다. 묘택은 이것을 또 조조에게로 가서 고해 바쳤다. 조조는 그 길로 가만히 조홍과 허절을 불러서 이리이리 하라고 분부하고 또 하우연과 서왕을 불러서 이리이리 하라고 영을 내렸다. 그들이 영을 받고 나가자 조조는 황규의 온 집안 식구들을 먼저 잡아다 가두어 버렸다. 그 이튿날 마등이 서량 군마를 거느리고 성 아래 가까이 오며 보니 앞쪽에 한때 홍기가 늘어서고 그 중에 승상의 기호가 걸려 있었다. 마등은 조조가 친히 군사를 점거하러 온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급히 말을 몰아 앞으로 나갔다. 그러자 호련 호포 소리가 한 번 크게 울리며 홍기가 열리더니 화살이 빗발치듯 하고 한 장수가 앞에 서서 나오니 곧 조홍이다. 마등이 급히 말머리를 돌리는데 양편에서 함성이 또 일어나며 좌편에서는 허저가 지쳐나오고 우편에서는 하우연이 지쳐나오며 나올 길을 끊고 뒤쪽에서도 서황이 군사를 몰고 지쳐나오니 마등 부자 세 사람을 철통같이 애워싸버렸다. 마등은 형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닥치는 대로 적을 쳤다. 마철은 어느 틈에 난전에 맞아서 죽고 마휴가 혼자 마등을 따라 함께 좌충우돌하지만 끝끝내 포위를 뚫고 나오지 못했다. 두 사람이 모두 몸에 중상을 입고 게다가 타고 있던 말들이 화살에 맞아서 쓰러지는 바람에 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조조가 황규와 마등 부제를 일제히 묶고 오라고 명했다. 그 앞에 끌려오자 황규가 나는 죄가 없어! 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조조는 묘택을 데려다 대지를 시켰다. 이것을 보고 마등은 좀된 선비놈이 내 대사를 그르쳐 놓았구나. 내가 나라를 위해서 역적을 죽이지 못한 것도 역시 천수로다. 하고 크게 소리쳤다. 조조는 그를 끌어내가라고 명했다. 이리하여 마등은 그 아들 마휴, 황규와 함께 죽임을 당했는데 죽을 때까지 입에서 꾸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후세 사람이 마등을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부자가 한결같이 꽃답고 열렬해라. 그 충성 그 절개로 일문이 빛나누나 목숨을 내던져 국난을 도모하고 죽기로 맹세하여 임금 은혜에 보답했네. 제 입술 깨물어 피로써 맹세한 말 역적 없애자고 의장에 이름 두었네. 서량에서 명문으로 첫 손꼽는 집이거니 복파의 후손임이 부끄럽지 않구나. 이때 묘택이 조조를 보고 상금 내리는 것은 원하지 않사옵고 다만 이 춘향을 처로 삼게 해주셨으면 하옵니다. 하며 고하니 조조는 웃으면서 내가 일기에 여자 때문에 매부의 집안을 몰살시키고 말았으니 너 같은 의리 없는 놈을 남겨두어 무엇에 쓰랴 하고 묘택과 이 춘향을 황규의 가족들과 함께 다 저자에 내어다 목을 베어버렸다. 보는 사람들 중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탄식했다. 제 욕심 채우려 충신해진 저 묘택. 춘향은 넣지도 못하고 제 몸만 해쳤네. 간홍도 그런 일엔 용서하지 않는 것을. 아닌 일을 도모하다 저만 소인 되었구나. 조조는 서량 군사들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마등 부자의 모반은 너희들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하고 유고를 내리는 한편 사람을 시켜서 분부하되 관문을 굳게 지켜 마대를 놓아 보내지 말라고 명했다. 이때 마대는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뒤에 있다가 허창성 밖으로 도망쳐온 군사에게서 흉보를 받자 소스라치게 놀라 그 길로 군사들을 버리고 객상처럼 차린 다음
밤도와 도망쳐버렸다. 조조는 마등 부자를 죽이고 나자 곤남정하기로 뜻을 정했는데 이때 문득 사람이 들어와서 고했다. 유비가 군마를 조련하고 병장기를 수습하여 장차 서천을 취하려고 합니다. 조조가 놀라서 만약 유비가 서천을 거두고 보면 우익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고 말하는데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계하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을 올렸다. 제게한 계책이 있으니 그대로만 하신다면 유비와 손권이 피차 돌아보지 못하고 강남과 서천 모두 승상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서량 호걸이 방금 죽임을 당했는데 남국 영웅이 또 앙화를 입는구나. 대체 계교를 올리는 자가 누구인지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